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4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앙의 발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의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될 그 학자가 장 삐아제의 인지 능력 발달, 그 다음에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 삐아제의 지적인 발달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도덕 발달 이론을 교회에서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도덕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로렌스 콜버그의 그 도덕 발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간에 나온 책 중에 마이클 토마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도덕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 원제는 The Natural History of Morality인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달리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킨 이유는 도덕성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동물은 없지요.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타적인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제 인간만이 문명을 이룰 수 있고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사회가 도덕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도덕성의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도덕적인 사회입니까? 제가 신학교 때 읽은 책 중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라이놀드 니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The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다. 그 책은 말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개인은 도덕적인데 사회는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에 들었는데 전국에 그 맛집이 많지 않습니까? 식사 맛집이 식당이. 근데 그 원산지를 표기하는데 이 맛집조차도 원산지를 뭐 중국산을 국내산이라 이렇게 허위로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개인은 도덕적인데 사회는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놀드 니버는 이 개인 윤리는 사랑이지만 그 사회 윤리는 그 사랑의 근사치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져야 사회가 도덕사회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사회가 도덕적이 돼야만 우리 인간 개인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라이놀드 니보의 아주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성경 말씀에 십계명도 있고요. 이 말씀의 도덕적인 어떤 법칙과 윤리들이 성경 말씀의 한 절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거조차도 거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충성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이런 그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예요. 사랑이라든가 화평이라든가 온유라든가 인내라든가 그죠? 절제라든가 이런 건 어떤 도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안에 그 하늘샘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한번 자기네 교육을 얘기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요, 이거를 학년마다 하나씩, 만약에 1학년은 사랑이고, 2학년은 화평이고, 3학년은 온유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그게 이제 도덕 교육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지만 이제 도덕 교육을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단계에 따라서 시키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에도 이 도덕 교육이 중요하고 도덕성의 발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로렌스 콜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도덕 발달 이론을 전개해 나갔는데요. 이 로렌스 콜보그는 누구에게 영향받았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장 삐아제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 삐아제가 이 도덕성에 관한, 도덕 발달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거든요. 이게 번역을 하면 아동의 도덕적인 판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발달에 있어서 삐아제는 원래 인지주의고 구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죠. 인식과 판단. 판단이라는 거는 어떤 도덕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덕성이 발달될 때 그 도덕적인 판단이 발달되는 것이다. 그렇게 삐아제는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삐아제는 이 도덕의 도덕을 뭐라고 보냐면 어떤 규칙들, 그 규칙들로, 도덕적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도덕적 규칙들을 얻기 위해 개인이 취하는 관점, 그거를 도덕이라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삐아제는 도덕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이전에 도덕적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요. 그래서 이 삐아제는, 그러면 삐아제는 이런 부분을 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가? 여러분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칸트는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실천 철학을 전개해 나간 사람이죠.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 상황에서도 인간이 지켜야 될 규범과 규칙을 정언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또 이 양심도 얘기를 했는데 하늘엔 별이 있듯이 내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언명령은 지켜야 되죠. 그건 의무입니다. 근데 의무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칸트의 도덕성은 자율성과 의무성,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게 이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칸트의 철학에 보면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단력 비판은 미학에 대한 것이고, 이 순수이성 비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있는가, 이거예요. 인식 능력이 있는가. 근데 이 이성은, 이 순수이성, 이 이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릅니다. 순수이성의 한계예요. 근데 이 칸트는 뭐라 하냐면 이 하나님이 실천이성으로 넘어와서 이 실천이성은 이제 도덕과 윤리거든요. 그래서 이 실천이성에 뭐냐면은 실천이성이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계신 것보다도 이 실천이성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요청을 하느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선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악한 사람은 벌을 내리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도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 이성이 이 윤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고 요청을 하게 돼요. 이것을 실천 이성이 순수 이성에 대한 우위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에서는 이 도덕과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삐아제가 영향을 받아서 삐아제는 이제 이거를 자율적인 도덕과 타율적인 도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이 삐아제의 중심 이론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처럼 도덕적인 판단, 도덕적인 행위보다도 도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죠. 도덕적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 성숙도, 도덕적인 성숙을 이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 콜복은 이 도덕적인 판단을 도덕적인 추론, 어떤 사람은 추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바꿨어요. 이것을 모랄 리즈닝이라 그럽니다. 리즈닝. 이 리즌이라고 하는 말이 이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리즈닝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랄 리즈닝은 도덕적 추론은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추리하고 추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행위와 도덕적 추론이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이 있지만 도덕적인 발달 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행위보다도 도덕적 추론, 판단, 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지 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지 능력은 도덕 발달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예요. 또 로렌스 콜보그는 이 도덕 발달이 이 종교가 영향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 교육학자들한테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이 판단과는 이 도덕적 이 발달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도덕적 발달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덕적 추론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콜보그는 이 도덕 발달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보편적인 것이고, 이 도덕 발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고 존엄하다. 이제 그것을 축약해 놓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다. 그런데 이 정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정의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수준 차가 나는 건데, 이 수준 차를 단계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덕적 추론, 이 도덕적 판단, 이것을 어떻게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서 그 로렌스 콜보그의 이제 방법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면접을 취했는데요. 그는 말이죠. 일단 도덕적 딜레마가 있는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야기를 아동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을 이제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딜레마가 있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든가 이야기, 그것을 이제 도덕적 딜레마가 있는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 콜보그가 제시한 대표적인 그 도덕적 딜레마가 있는 이야기가 하인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인츠 이야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이 하인츠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아내가 불치병인 암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암을 이제 고칠 수 없는데, 어떤 약사가 말이죠, 그 불치병인 암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한 거예요. 예. 약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 약사가 그 약을 개발하는데 200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할 때 10배나 넘게 2,000불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츠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내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돈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이게 모금도 하고 기부를 받은 게 한 1,000불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 약사를 찾아가서, 그 약을 개발한 약사를 찾아가서 2,000불짜리인데 1,000불에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약사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기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2,000불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츠는 그 소리를 듣고 어느 날 밤에 몰래 그 약국에 들어가서, 그 약국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약을 훔쳐 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하인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이죠, 임상 면접을 했는데, 시카고에 있는 75명 어린이들, 10세, 13세, 16세 애들에게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어떤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3년마다 똑같은 애를 불러서 물어봐서 이것을 판단하는 이 도덕적인 추론이, 휴먼 리즈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를 통해서 도덕 발달 이론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뭘 물었냐면 몇 가지를 물었는데, 이제 첫째는 이 하인츠가 약을 훔친 것이 정당하는 건가, 그걸 물었고요. 그 다음에 하인츠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하인츠가 이런 일을 했을까. 그 다음에 또 약을 만약에 하인츠의 아내가 죽었다면 그 약사는 경찰에 체포됐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서, 그래서 그 답을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답이 달라지는가를 근거로 해서 1단계에서부터 6단계로 이렇게 도덕 발달 이론을 전개해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전개해 나갈 때 그 중심이 되는 게 사회적인 관습이에요. 어떤 사회적인 전통, 인습, 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6단계를 했는데, 이제 이 사회적 관습 이전의 단계, 그거를 프리 컨벤셔널 레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관습 단계, 컨벤셔널 레벨,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포스트 컨벤셔널, 사회적 인습 이후의 단계라. 그래서 매 단계마다
두 단계씩 있어서 그게 6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관습을 따르냐 안 따르냐, 사회적 관습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단계의 그 이전이죠. 이전 단계. 그래서 프리 컨벤셔널 레벨, 이 스테이지는 두 단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4세부터, 첫 단계가 4세부터 5세예요. 이거는 벌과 복종의 단계다. Punishment and Obedience Orientation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세부터 5세. 그리고 이 사회적 관습 이전의 단계의 두 번째는 6세부터 7세인데, 그게 뭐라냐면 도구적 상대주의의 단계라 그랬어요. Instrumental Relative Orientation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습 단계로, 사회적 인습, 전통을 따르는 단계로 오는데, 그게 이제 여기도 두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단계가 이제 8세부터 9세인데, 그거를 뭐냐면 상호 동의적인 단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Interpersonal Concordance Orientation이라, 이게 이제 8세부터 9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습의 그 두 번째 단계, 전체로는 네 번째 단계죠. 그게 뭐냐면 사회적, 그러니까 유지 단계예요. 사회적 유지 단계. 이게 이제 10세부터 11세인데 Society Maintaining Orientation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습 이후의 단계가 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5번째 단계고, 사회적 인습의 첫 번째 이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사회적 계약 지향성, Social Contract Orientation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12세부터 15세 단계고, 마지막 6단계가 이제 사회적 인습 이후의 두 번째 단계인데, 이 단계는 16세 이상. 그래서 이 단계는 이 보편적 윤리적 지향성. 그래서 Universal Ethical Principle Orientation이라 16세 이상. 이렇게 6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 도덕 발달 단계는요, 이게 나이가 많다 그래서 수준이 높은 것은 또 아니에요. 이건 나이가 많아도 어떤 단계에 그냥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단계에서 6단계로 올라가는데 어떤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3단계가 4단계를 거치지 않고 5단계로 그렇게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도덕적 추론의 수준차가 나기 때문에 3단계가 4단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 3단계로 퇴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런 특성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도덕 발달에서 그 판단 근거는 어떻게 발달이 됐는가? 그것은 도덕적 추론, 삐아제로 얘기하면 도덕적 판단이 이제 도덕성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매 단계마다 한번 그 단계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단계가 사회적 관습, 사회적 전통 이전의 단계인데,
4세부터 5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벌과 복종의 단계거든요. 2단계의 특성은 뭐냐면요. 2단계는 이 행위 자체보다도 행위의 결과가 더 중요해요.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도덕적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이 2단계는 뭐냐면 선한 것은 그 칭찬받고 보상받는 것이고 악한 것은 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선과 악, 이 보상과 벌을 규정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리자, 이 선과 악을 규정하는 그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걸리지 않으면 자기가 뭐 조금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 갖고 있죠. 그리고 가령 이런 단계에서 어떤 성인이 이런 단계에 머문다 그러면 그런 성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어떤 범법행위를 했는데 법망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럼 괜찮다. 이제 이게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선한 것은 칭찬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선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악한 것은 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떤 도덕적인 가치라든가 질서 이런 건 아직 생각을 못하죠. 이게 4세, 5세 퍼니시먼트, 벌과 오비디언스, 복종의 단계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간섭 이전의 두 번째 단계, 전체 6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6세부터 7세인데 이것은 도구적 상대주의입니다. 인스트루먼털 렐라티브 오리엔테이션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도구적 상대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상대방의 등을 긁어줘야 상대방도 나의 등을 긁어준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친절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의 그 상호 교환, 그 상호적 그 상대주의, 그러니까 도구적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는 자신의 어떤 욕구에 대한 그 도덕적 가치에 대한 분별력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기브 앤 테이크예요. 좋은 걸 주니까 나도 좋은 걸 준다. 그런 것이 이 바로 6세, 7세 도구적 상대주의 단계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8세, 9세가 될 때 이제 사회적 관습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3단계가 되죠. 사회적 관습 단계의 첫 번째 그 단계가 되고 도덕 발달이 이루어져서 3단계로 8세, 9세로 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뭐 다른 단계도 중요하지만 인터퍼스널 콘코던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상호 동의적인 단계입니다. 상호의 동의를 구한다, 그런 뜻이죠. 그럼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요, 이제는 사회적 인습이 중요하고 사회적 맥락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냐면 이때의 그 중요한 것은 착한 아이, 좋은 소년, 착한 소녀, 이런 걸 지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배려, 신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고 이때부터 이제 어떤 고정적인 관념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도덕적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그 도덕 발달이 이루어진 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 첫째는 이때부터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도덕적인 굉장한 발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독교 윤리가요. 동기윤리잖아요. 예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 여겼죠. 보시면 예를 들면 실제로 살인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동기를 보신 거예요. 또 길거리 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속에 그런 것만 품어도 그게 가늠이다. 그래서 동기를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이 8, 9세 이 상호 동의적 단계에서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도덕성이 발달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또 하나의 발달은 뭐냐면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상호 동의성이니까 굉장한 발전이죠, 이것도. 이게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습의 4단계는 뭐냐면 Society Maintaining Orientation인데 사회적 유지 단계입니다. 이것이 10세부터 11세예요. 이것은 그 말 그대로 도덕이라는 거, 선한 것은 뭐냐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가 사회적 법이에요.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과 규칙을 지키고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는 사회적 이 질서, 사회적인 법이 절대적입니다. 무조건 그것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된다. 그죠? 이 법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단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법을 잘 지킵니까? 이 법 지킨다고 하는 게 이 4단계거든요. 근데 법을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상대방 약점을 들추는 거,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법을 지키는 것이 4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사회적 관습 단계고요. 사회적 관습 이후의 단계, 이것이 이제 2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전체 6단계 중에 5단계고 사회적 관습 포스트 컨벤셔널 레벨의 첫 번째 단계,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 계약 지향입니다. 소셜 컨트랙트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12세부터 15세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는 이 도덕성이 개인의 그 마음에 내면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성이라는 게 이제 그 외부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내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4단계와 5단계의 차이점인데 다른 사람의 도덕성의 기준이 자기의 도덕성 기준과 다를 수 있다. 그걸 인정해요. 타인의 도덕성의 관점이 자기의 관점과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법과 규칙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도덕성의 발달에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4단계랑 4단계는 사회적 법과 규칙을 절대적으로 무조건 따라야 됐어요. 그러나 여기는 5단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독교 윤리학에 두 가지 기본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선 규범윤리와 목적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칸트로 대표하는 규범윤리,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가 되는 목적론적인 윤리가 있고, 또 규범윤리와 상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규범윤리는 이제 법과 규칙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게 4단계죠. 상황윤리, 시츄에이션 에틱이다. 이제 이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법과 규칙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상황윤리가 바로 5단계예요. 이 5단계, 그게 바로 이제 4단계랑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6단계인데, 이제 사회적 관습 이후에 두 번째 단계인데, 이게 이제 16세 이상이고, 이 보편적 윤리적 단계라. 그래서 유니버설 에티컬 프린시플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래요. 자, 이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서 이제 도덕적 추론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보편성에 근거를 하지만, 그렇지만은 자신이 선택한 원리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어떤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기의 개인의 양심과 이 도덕적 원리, 선택한 원리 결단이 이제 대부분은 예를 들면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거, 생명에 대한 경외,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분이 이제 윤리학자기도 하거든요. 슈바이처가 뭐 철학 박사, 윤리학 박사, 음악학 박사, 의학 박사,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생명에 대한 경외를 윤리의 기본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생명 존중, 인간 존엄성, 이거는 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법 위에. 그러니까 그런 거의 판단에 따라서 양심,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도덕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데, 이 로렌스 콜보그는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랬어요. 6단계. 이 6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예를 들면 예수님, 소크라테스, 간디,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법 위에 인간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네? 사실 그 로마 법인데, 네? 그 로마 법을 예수님은 초월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6단계까지, 6단계는 거의 없다.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 콜보그는 이제 그러면 도덕 교육 방법론은 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이 도덕 교육 방법론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도덕적 딜레마, 도덕적으로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애들한테 제시를 해서 아이들이 토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교육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콜보그와 브레트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이 도덕적 딜레마 토론, 이런 방법, 그런 거를 펴냈어요.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를 담은 이야기들을 토론함으로써 도덕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 도덕교육 방법이 뭐냐면 역할 취약입니다. 롤 테이킹이라 그래서 도덕 역할, 가상적으로 어떤 도덕적 역할을 설정해 놓고 그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교육 방법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교육학자들 중에는 이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이 크레이그 다이스트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간은 죄성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도덕성이 발달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도덕성은 회개와 종교적인 훈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일부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피아제와 로렌스 콜버그로 이루는 이 도덕성 발달 이론은 다분히 인지적인,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판단을, 도덕적 추론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것은 어떤 도덕에 대한 상황 판단, 인신론적인 능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덕이라고 하는 게,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이거는 헬라 철학에서는요, 덕은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악은 뭐냐? 무지예요. 무지. 모르는 거. 무지는 죄고 악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성경과 다른 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랬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게 선이다 그러고 하려 그러는데 의지적으로 나가는 것은 악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갈등이 있거든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다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은 힘이죠, 힘. 왜냐하면 본능을 억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스피노자도 얘기했어요. 예? 덕은 힘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쇼펜하우어도 이 욕망을 누르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콜버그는 도덕적 추론, 인신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의지가 중요하다. 도덕을 행할 수 있는 힘, 그 발달, 그게 어떻게 발달하느냐,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비판한 사람은, 로렌스 콜버그를 비판한 사람은 캐롤 킬리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 로렌스 콜버그가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 콜버그는 어떤 성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도덕 발달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거죠. 인식도 다르고 그 상황 파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킬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 발달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을 들어가겠습니다.